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이야기 6번째 녹음 스웨덴 작가 요나손 작품입니다. 15. 2005년 5월 9일 월요일. 자, 형, 약속한 300만 크로나야. 또 프라세 삼촌의 유산과 관련해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30년 만에 친형을 만난 베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악수를 나누기도 전에 지폐로 가득 채워진 상자 하나를 형에게 건넸다. 그리고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에게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자,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첫째, 지금 우리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라서 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둘째, 지금 내가 준 돈은 형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 준 거야. 만일 형이 우릴 쫓아낸다 해도 돈은 여전히 형 거야. 노란 버스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한쪽 전조등 불빛을 받으며 두 형제가 마주선 곳은 보세의 커다란 집의 대문 앞이었다. 종지긴의 농가라고 불리는 이 집은 팔셰핑시에서 남서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스테르예틀란드 평원에 위치해 있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른 보세는 만일 괜찮다면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청객들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대답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였다. 베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아, 그럼 생각하지. 이 상자 속에 든 돈은 정직하게 번 거냐? 물론 아니야. 베니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너희 경찰에 쫓기고 있냐? 경찰과 갱들에게 쫓기고 있어. 하지만 주로 갱들이 쫓고 있지. 저 버스는 꼴이 왜 저래? 앞면이 완전히 우그러졌네. 풀스피드로 갱 한 놈을 받아버렸어. 죽었냐? 아니, 불행히도 아니야. 지금 버스 안에 누워있어. 뇌진탕을 일으켰고 갈비뼈 여러 대가 나갔고 오른팔은 골절상을 입었고 오른쪽 허벅지가 꽤 많이 찢어졌어. 전체적으로 상태가 꽤 심각하지만 전문 용어를 좀 쓰자면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야. 너희가 그자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 그렇게 됐어. 내가 더 알아야 할 게 있냐? 여기 오는 중에 갱 2명을 죽였다는 사실도 말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반쯤 죽어서 버스 안에 있는 녀석의 친구들이지. 그들은 어쩌다 우리 손에 들어온 5천만 크로나를 회수하려고 끈덕지게 달라붙었지. 5천만 크로나? 맞아. 5천만 크로나. 거기서 약간의 경비를 빼야 하지만 예를 들면 저 버스도 구입해야 했고 왜 저런 버스로 돌아다니지? 뒷칸엔 코끼리 한 마리를 실었거든. 코끼리? 응, 아시아 코끼리. 지금 코끼리라고 했냐? 응, 코끼리. 보세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다시 물었다. 그 코끼리도 훔친 거냐?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보세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런 다음 다시 물었다. 저녁 식사는 통닭과 감자튀김이다. 됐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마실 것도 좀 있어? 버스 안에서 아주 연로한 목소리 하나가 물었다. 부서진 차체에 끼어 있던 사내의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된 베니는 즉시 율리우스를 보내어 버스 운전석 뒤편에 비치된 구급약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귀찮은 짐을 안겨준다는 것은 잘 알지만 자신은 거의 의사나 다름없는 사람이므로 거의 의사로서의 자기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였다. 따라서 이 부상자가 피를 흘려 죽도록 놔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단다. 10분 후 그들은 베스테르 예틀란드 평원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이에 앞서 베니는 빈사 상태의 사내를 자동차 잔해에서 끌어내 진찰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우선 오른쪽 허벅지의 찢겨 벌어진 부분의 출혈을 막은 다음 부러진 팔뚝에도 부목을 댔다.
알란과 율리우스는 환자를 앞좌석에 뉘을 수 있도록 소냐가 있는 뒷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예쁜 언니는 간호사 역할을 했다. 베니는 맥박과 혈압을 잰 다음 고통을 잊고 잠을 잘 수 있게끔 몰핀을 주사했다. 형의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지자마자 베니는 다시 환자를 살펴보았다. 그는 모르핀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베니는 당분간 그를 버스에 놔주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이들이 먼저 가 있는 형 집의 커다란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장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패거리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돌아가면서 그에게 들려주었다. 먼저 알란이 시작했고 그 다음은 율리우스 차례였으며 그 다음에는 예쁜 언니가 간간히 끼어드는 가운데 베니의 설명이 이어졌다. 세 번째 갱의 BMW와 충돌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다시 베니의 몫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네 사람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난 보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지금 저 버스 뒷칸에 코끼리가 있다는 이야기지? 맞아. 하지만 내일쯤에는 밖에다 풀어놔야 할 것 같아. 예쁜 언니가 말했다. 보세는 그 외에는 별다른 할 말이 없는 듯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법과 양심은 별개의 문제였다. 양심만 떳떳하다면 법은 잠시 보류할 수도 있다는 예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조그만 사업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내 놈이 우리 유산을 관리한 방식이 바로 그랬지. 내 놈의 경우엔 떳떳한 건 법이고 보류한 건 양심이었지만 보세가 내뱉었다. 뭐야? 그럼 누가 먼저 내 오토바이를 부숴버렸지? 베니가 맞받았다. 그건 내 놈이 용접하기 코스를 중간에 그만둬 버렸기 때문이잖아. 형이 항상 대장 노릇하는 게 지겨워서 그랬어. 보세는 자신의 대꾸에 대해 베니가 한 대꾸에 내놓을 대꾸가 벌써 준비되어 있는 듯 다시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알란이 두 형제의 말을 끊으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분쟁은 대개 내가 멍청해. 아니야. 멍청한 건 너야. 아니야. 멍청한 건 너라고. 라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결책은 둘이서 보드카 한 병을 함께 비우고 나서 앞일을 생각하는 거란다. 문제는 베니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알라는 물론 그의 목까지 마셔줄 수 있지만 이 경우 효력은 장담할 수 없단다. 그렇다면 영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보드카 한 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이 분쟁은 구약 성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골깊은 이야기인데 보세가 물었다.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술병 개수를 좀 늘려야겠지. 하지만 원리는 같아. 알란이 대답했다. 그럼 술 대신 다른 걸 마셔도 되나요? 자신의 금욕 생활이 왠지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에 사로잡힌 베니가 물었다. 알란은 기분이 좋아졌다. 형제간의 팽팽하던 기운이 한결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지적한 뒤 그러니 술을 분쟁 해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써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보세는 이제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술은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메뉴는 오븐에서 막 꺼낸 통닭과 감자튀김,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맥주와 아직 어린 동생 베니를 위한 석류 주스란다. 그들이 식탁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페르군나르 예르드는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았다. 부목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 한쪽 팔은 부러진 듯 했고 버스의 간이 침대에서 간신히 내려와서 서보니 오른쪽 허벅지의 붕대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게 보였다. 놀랍게도 글러브 박스 안에는 자신의 권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정말이지 이 세상 인간들은 자기만 빼놓고 모두 천치들이란 말인가?
아직 모르핀 기운이 남아있는 덕에 통증은 견딜만 했지만 머리는 띵한 것이 집중이 잘 안 되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농가를 한 바퀴 돌며 창문마다 서서 들여다 보았다. 문이 정원 쪽으로 열려있는 주방이 보였고 그 안에는 독일 셰퍼드를 포함해 그들 모두가 모여 있었다. 보스는 권총을 왼손에 들고 절뚝걸음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말했다. 걔를 식품 창고에 가둬. 안 그러면 쏴 죽인다. 그러고도 총알이 5발 남아. 한 놈에게 한 발씩 돌아갈 수 있지. 보스는 이렇게 화가 났는데 이토록 참을 수 있는 자신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부스터를 식품 창고에 데려가 문을 닫아 가두는 예쁜 언니는 겁이 났다기보다 슬픈 표정이었다. 부스터는 깜짝 놀라고 약간 불안한 듯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만족해하는 기색이었다. 식품 창고라. 걔 신세치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제 우리의 5 친구는 보스 앞에 얌전히 도열했다. 보스는 저쪽 구석에 있는 트렁크는 자기 것이며 이곳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가 떠날 때 그들 중 몇몇은 어쩌면 목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리고 이 트렁크 안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였다. 이에 알란이 먼저 대답했다. 트렁크 안에는 아직 꽤 많은 돈이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 권총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미스터 권총의 2 동료분이 작고에 돈을 나누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뭐? 양동이와 볼트가 죽었어? 보스가 반문했다. 아니 이거 고들매기 아냐? 보세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 정말 너네? 야 고들매기 이거 얼마만이야? 세상에 너 나쁜 놈 보세 아냐? 이번에는 페르군나르 예르딘 일명 고들매기가 외쳤다. 그리고 나쁜 놈 보세와 고들매기 예르딘은 부엌 한가운데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내가 이번에도 목숨을 건진 모양이구먼. 알란이 중얼거렸다. 부스터는 식품 창고에서 풀려났다. 베니는 고들매기 예르딘의 붕대를 갈아 주었고 보세는 식탁에 식기 한 벌을 더 차렸다. 그냥 포크만 하나 올려놔. 난 지금 오른손을 쓸 수 없거든. 하지만 너 옛날에 나이프 꽤나 쓰지 않았어? 보세가 낄낄댔다. 고들매기 예르딘과 나쁜 놈 보세는 왕년에 둘도 없는 친구였고 식품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동료들이기도 했다. 둘 중 성격이 더 급한 쪽,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쪽은 고들매기였다. 둘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고들매기가 필리핀에서 수입한 미트볼에다 포르말린을 주입해 보존기간을 사흘에서 석 달로 늘리자고 주장했을 때였다. 포르말린을 넉넉히 쓴다면 3년까지 늘리는 것도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세는 소비자들을 독살하고 싶지는 않다며 싫다고 했다. 고들매기는 너무 과장하지 말라고 대꾸했다. 식품에 화학물질 좀 들어간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야. 오히려 포르말린이 그 강력한 보존력으로 생명을 연장시켜줄지 누가 알아? 2 친구는 좋은 관계로 헤어졌다. 보세는 베스테르 예틀란드에 가서 살았고 고들매기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되어 미트볼 수입을 완전히 내려놓고 풀타임 갱이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연락을 하며 지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서로 안부를 전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고들매기가 권총을 휘두르며 보세의 주방에 뛰어든 것이다. 옛날에 친구 보세에게 성질을 부리던 때만큼이나 공격적인 모습으로 말이다. 졸지에 왕년의 절친과 딱 마주치자 분노가 봄날 눈처럼 녹아버린 고들매기는 나쁜 놈 보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들이 양동이와 볼트를 죽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는가. 트렁크 문제와 기타 이야기는 내일로 미뤄도 충분했다. 지금은 다만 즐겁게 맥주를 마시고 함께 음식을 먹을 시간이었다. 건배! 이렇게 외친 페르군나르 예르딘 일명 고들매기는 다시금 정신을 잃고 접시에 코를 박아버렸다.
그들은 예리들의 얼굴을 닦아준 뒤 손님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거의 의사나 다름없는 베니는 그가 이튿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도록 다시 모르핀을 투여했다. 드디어 보호세의 손님들은 통닭과 감자튀김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마음껏 먹었다. 이 통닭 정말 맛이 기가 막힌데 이렇게 탄성을 발한 율리우스는 자신은 이렇게 훌륭한 통닭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보세가 설명하기를 자신은 폴란드에서 살아있는 닭을 수입해 온다는 거였다. 도계장에서 죽어 나오는 닭이 아니라 방목해서 기른 팔팔한 산 닭들을 말이다. 그런 다음 닭들이 부리를 손으로 일일이 벌려 특별한 향료가 첨가된 물을 1리터씩 정성껏 먹여준단다. 마지막으로는 녀석들을 하나씩 포장하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 베스테르 예틀란드 평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신토부리 스웨덴 닭이라는 상표를 붙여준단다. 향료 때문에 품질이 2배 되고 물 때문에 중량도 2배며 스웨덴 닭이기 때문에 인기도 2배지. 보세가 요약했다.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다. 보세의 닭이라면 모두가 환장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닭을 근방의 도매상에게는 팔지 않았다. 그들이 농장을 방문하겠답시고 들이닥치면 곤란하므로. 모이조는 닭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마당 풍경에 적이 놀라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법과 양심과 관련하여 말하고자 한 바였다. 왜 폴란드 사람이라고 해서 스웨덴 사람만큼 닭을 잘 키울 수 없단 말인가? 솔직히 닭의 품질은 국적과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참 멍청해. 보호세의 논리가 이어졌다.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고기가 최고라고 말하지. 독일에 가면 독일 고기가 최고라고 말해.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야. 결국 난 소비자들의 행복을 위해 몇 가지 정보는 나만 알고 있기로 한 거야.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이야. 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세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자기는 스페인이나 모로코에서 수입하는 수박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단다. 그는 이것들에는 스페인 수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들이 베스테르 예틀란드의 셰브대에서 생산되었다고 해봐야 고지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란다. 대신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것들 각각에 설탕물 1리터씩 주입한단다. 무게가 2배가 되니 나한테도 좋고 당도는 3배로 좋아지니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완전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뭐. 그것도 정말 사려 깊은 행동이야.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알란에게 이번에도 비아냥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예쁜 언니는 소비자들 중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설탕물 1리터를 들이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논평은 삼갔다. 그런 윤리적인 지적을 하기에는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특별히 나은 게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의 수박은 조금 전의 통닭만큼이나 맛이 기가 막힌 게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아론손 반장은 백시에의 로열 코노 호텔 레스토랑의 한 테이블에 앉아 최고급 닭 요리를 맛보고 있었다. 베스테르 예틀란드에 있는 보세의 농장에서 나오지 않은 닭은 질기기만 하고 맛이 형편없었다. 아론손은 그 퍽퍽한 고기를 고급 포도주에 곁들여 간신히 삼키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검사가 어느 기자의 귀에다 정보를 몇 마디 흘려 넣었을 거고 내일이면 기자들이 다시 벌떼처럼 몰려오리라. 그러고 나서 며칠 있으면 검사의 예측대로 안면이 찌그러진 노란 버스의 행방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리라. 자기는 그저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리라. 어차피 다른 할 일도 없지 않은가.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뚜렷한 취미도 없었다. 그는 이 이상한 사건만 끝나면 사표를 내고 형사생활을 청산할 생각이었다. 아론손 반장은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토닉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는 한심한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또는 권총을 불쑥 빼들어 바의 피아니스트를 쏴버리면 어떨까 하는 공상이나 하면서 술을 홀짝거렸다. 그가 만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면 이야기는 아마도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으리라. 같은 날 저녁 엑스프레스지의 편집국에선 다음날 신문의 일면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결국 편집국장은 한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고 두 사람이 죽으면 이중살인이지만 세 사람이 죽었다고 몇몇 기자들이 원하듯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하긴 했어도 그는 매우 임팩트 있는 제목을 찾아냈다. 실종된 100세 노인, 3중 살인 유력 용의자. 종직이 농가의 훈훈한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여 올라가 자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제일 대박은 보세의 이야기였다. 그는 성경책을 한 권 찾아 들고 와서는 자신이 얼마 전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했노라고 고백했다. 나는 대체 누가 어떤 끔찍한 고문을 가했기에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보세는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순전히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그리 된 거란다. 세상에,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호기심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알란이 다시 말했다. 율리우스는 알란에게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중간에 끊지 않을 것인지를 물었고 알란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보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몇 달 전 시브네 변두리의 한 폐기물 처리장의 직원이 보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경주 결과가 전광판에 게시될 때마다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함께 듣곤 했던 악세발라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 브루누이 동지는 보세가 윤리적으로 비교적 유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장에 총 중량이 무려 반톤이나 되는 책을 가져왔다. 이것은 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기껏해야 불쏘시개 감밖에 되지 않으니 소각해 달라는 거였다. 보세의 친구는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파괴되어야 하는지 무척 궁금했다. 하여 포장을 뜯어보니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것, 즉 한 무더기의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보통 성경책들이 아니었어. 보세는 자중으로 하여금 책을 돌려보게 하면서 설명했다. 진짜 가죽 장정, 금칠한 단면 등 이거 좀 봐요. 인물 목록, 컬러판 지도, 색인. 와 씨발 진짜 대박 성경책이다. 예쁜 언니가 감탄했다. 성경에 대한 표현치고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야. 폐기물 처리장의 친구도 예쁜 언니처럼 눈을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책들에 불을 지르는 대신 보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것을 1,000 코로나 지폐 한 장만 내고 가져가라고 제의했단다. 보세는 두말 없이 동의했고 바로 그날 오후 그의 집 헛간에는 500kg의 성경책이 쌓였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살펴봐도 티끌만한 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그 성경책 중 한 권을 펴 들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라는 구절부터 말이다. 그는 견진성사 때 받은 자신의 성경책과 비교해 보았다. 어딘가에 분명히 잘못 인쇄된 곳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이토록 멋지고 이토록 성스러운 것을 파괴하려 든단 말인가? 이렇게 보세는 매일 저녁 구약에서 신약까지 자신의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읽고 또 읽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는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책 주인이 서적 모두를 불태워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오시기.
보세는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 주었고 모두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폭소를 터뜨렸다. 보세는 오식을 찾아낸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호기심을 어느 정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약간의 신앙까지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가 하느님이 자신의 농장 사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하도록 놔둔다는 뜻은 아니었다. 또 그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님이 어깨 너머로 참견하도록 놔둔다는 뜻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성부님과 성자님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버린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장담컨대 이분들은 그가 시장에다 좌판을 깔고 아주 미세한 오식이 포함된 성경책 몇 권을 판다고 하여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리라. 또 얼마나 싸게 파는가? 권당 단 99크로나밖에 안 받지 않는가? 만일 이때 보세가 조금 더 열심히 조사해 보았다면 그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다 다음의 이야기까지 덧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노테르담 교회의 한 인쇄공이 존재론적 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수년 전 여호와의 증인에게 포섭된 그는 이 교파에서 쫓겨났다. 1799년에서 1980년 사이에 예수 재림이 적어도 14번 이상 선언되었지만 그때마다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채고 또 너무 시끄럽게 지적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고 나서 인쇄공은 오순절 교파에 들어갔다. 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이 좋았고 하느님이 결국에는 악의 승리를 거두고 예수가 재림할 거라는 그 정확한 날짜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가 재림할 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모든 사람, 특히 자기 아버지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이 신흥교파도 그를 추방했다. 이번에는 교회의 한 달치 헌금 전체가 공교롭게도 그가 맡고 있는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게 이유였다. 물론 그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종교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는가. 한 대 있는 고물차는 사망해 버렸는데 직장에 출근하려면 적어도 차가 한 대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인쇄공의 마음은 쓰라리기 그지 없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 이날 인쇄해야 할 것은 성경책 2000부였다. 게다가 활용점정이라고 주문이 온 곳은 자기 아버지의 조국인 스웨덴, 즉 그가 아직 6살 핏덩어리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아가 살고 있는 그 역 같은 나라였다. 인쇄공은 눈물을 흘리며 한 장 한 장 조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어떻게 예수가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마 아닌가? 어디에서든 악이 승리하고 있지 않은가? 인생의 의미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 성경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처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인쇄공은 스웨덴어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 절 하나를 첨가한 뒤 인쇄에 넘겼다. 인쇄공은 부친의 나라 언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었지만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중에서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구절을 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책의 마지막 2절과 그 뒤에 첨가된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인쇄되었다.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 그래서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네요. 종직인의 농가의 밤은 깊어갔다. 술과 우정은
철철 넘쳤고 만일 금주가 베니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걸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새벽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올라가 자야 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내일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모두들 푹 쉬는 게 좋겠다는 거였다. 만일 내가 좀 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까 접시에 그 코코를 쳐박고 잠든 친구가 내일 아침에 어떤 기분으로 깨어날지 몹시 궁금할 거야. 알란이 결론 지었다. 16장 1948년부터 1953년 알란의 벤치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Good afternoon, Mr. Carlson 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에서 알란은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 아니다. 스웨덴 사람이라면 분명히 스웨덴어로 인사했을 테니까. 둘째,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검은 띠가 둘린 회색 모자, 진회색 외투, 검정 구두 등을 갖추어 입은 매우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사업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풍모였다. 태도가 사뭇 은근한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다. 알란은 그에게 영어로 대답했다. 혹시 내 인생의 방향이 또 한 번 바뀌는 건 아닌가요? 남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칼손 씨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매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무튼 자신을 보낸 분께서는 칼손 씨를 직접 만나 어떤 일을 제안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다. 이에 알라는 지금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이긴 하나 솔직히 이처럼 공원 벤치에 죽을 때까지 앉아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을 보낸 분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상대가 누군지 알면 yes 또는 no라고 대답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자신의 보스는 조금 특별한 분이며 칼손 씨께 직접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칼손 씨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칼손 씨를 그분께 모셔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손 씨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칼손 씨를 그분께 모셔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 갈 곳도 없잖아 라고 알라는 생각했다. 사내는 목적지가 여기서 약간 멀며 만일 알란이 소지품을 챙겨 나오고 싶다면 자기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자동차는 거기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최신 모델의 빨간색 포드 쿠페로 아주 멋진 차였다. 운전사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말이 별로 없고 회색 모자의 남자보다는 훨씬 덜 상냥해 보이는 사내였다. 호텔 방에 들를 필요 없이 그냥 가죠. 난 홀가분하게 여행하는 게 습관이 되나서요. 알란이 제의했다. 네, 좋습니다.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출발하라고 운전사의 어깨를 탁탁 쳤다. 그들은 스톡홀름 남쪽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1시간가량 달려 달라레로 갔다. 차가 달리는 동안 알란과 상냥한 남자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상냥한 남자는 오페라의 무한한 장려함에 대해 얘기했고 알란은 자신이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히말라야를 넘었는지 설명했다. 빨간색 쿠페가 여름에는 스웨덴의 다도해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리지만 겨울에는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작은 마을 달라레로 들어선 것은 해가 저문 저녁 때였다. 당신을 보낸 분이 여기 산단 말이죠? 알란이 물었다. 아니요,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어요. 상냥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훨씬 덜 상냥한 운전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을 달랄의 항구 근처에 내려주고는 다시 떠나갔다. 이에 앞서 상냥한 남자는 포드 쿠페의 트렁크에서 모피 외투 한 벌을 꺼내어 알란의 어깨에 친절하게 걸쳐주면서 이 엄동설안에 수고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알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쓸데없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또 반대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될 터.
쓸데없이 미리부터 골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알란이지만 남자가 달랄의 시내 쪽으로 가는 대신 얼어붙은 현만 위를 걸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다. 상냥한 남자는 때때로 손전등 불빛으로 몇 차례 깜빡이기도 하고 나침반을 비춰 방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걷는 내내 알란에게 아무 말이 없었고 대신 알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언어로 걸음을 개수했다. 이렇게 어둠 속을 속보로 15분 정도 걸었을까? 남자는 이제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명하기를 저기 남동쪽에 불빛이 가물거리는 곳은 자기가 아는 바로 스웨덴 문학사에서 유명한 꿰맨데 섬이라고 했다. 알란은 잘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 주제를 더 깊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 벼랑간 발밑의 빙판이 우지직 소리를 내며 갈라졌기 때문이다. 남자가 계산을 잘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잠수함 함장의 솜씨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일까? 어쨌든 전장 97m에 달하는 잠수함과 알란과 그의 인도자가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얼음을 깨고 출현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뒤쪽으로 벌렁 낮아빠졌고 하마터면 둘 다 차디찬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다행히도 구출되어 훈훈한 잠수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본댔자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알란이 대답했다. 상냥한 남자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 이름은 유리 보리소비치 포포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군인도 정치가도 아닌 물리학자로 알란 칼손을 모스크바로 모셔가기 위해 스웨덴에 밀파된 사람이란다. 이 임무를 위해 그가 선택된 이유는 알란 칼손이 소련행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인 유리 보리소비치가 설득하면 말이 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난 물리학자가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를 보낸 분의 말씀으로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칼손 씨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요? 그게 뭐죠? 폭탄 말이에요, 칼손 씨. 폭탄. 유리 보리소비치와 알란 엠마누엘은 금세 친해졌다. 유리는 알란이 이유도 행선지도 모르는 채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선뜻 따라 나선 것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너무나도 부러운 무사태평한 성격이었다. 한편 알란은 자신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사상을 강요하려 들지 않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좋았다. 또 둘 다 독주 애호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유리 보리소비치는 전날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알란 칼손을 지켜보면서 스웨덴 독주를 맛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술 맛이 너무 드라이하다고 느꼈다. 러시아 보드카와 달리 달짝지근한 맛이 부족했다. 하지만 몇 잔 마시고 나자 맛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두 잔을 더 마시자 캬 좋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그래도 난 이게 더 좋아요. 그들이 장교 식당에 마주 앉았을 때 유리 보리소비치는 1리터들이 스톨리치나야 보드카 한 병을 흔들면서 말했다. 자, 우리 한 잔씩 어때요? 좋죠. 바닷바람을 쐬니까 목이 컬컬한데요. 그렇게 딱 한 잔씩 마시자마자 서로에 대한 호칭이 약간 달라졌다. 먼저 제의한 사람은 알란이었다.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때 유리 보리소비치라고 부르는 게 무척 번거롭다는 거였다. 또 자기를 알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윅스 홀트의 목사님 이후 자기를 이 중간 이름으로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유리고 난 알란이야. 안 그러면 당장 이 배에서 뛰어내리겠어. 안 그러시는 게 신상에 좋을걸. 왜냐하면 우린 지금 핀란드만의 수심 200m 해저를 항해하고 있걸랑. 대신 따뜻한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고 유리가 대꾸했다.
유리 보리소비치는 열렬한 사회주의자로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로는 스탈린 동지는 약간 엄격한 분위기긴 하지만 충성을 다해 체제를 봉사하는 한 그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단다. 알렌은 이렇게 대답했다. 난 그 어떤 체제에도 봉사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원자폭탄에 관련해 작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마디 조언을 해줄 수는 있다. 우선 말짱한 정신으로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이름의 이 보드카부터 몇 잔 더 마시자. 그리고 유리 당신은 약속해라. 앞으로 우리 사이에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유리는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뒤 자신의 직속 상관 베리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다. 만일 스웨덴에서 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에게 미화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생각이란다. 아, 그까짓 거 문제 없어. 알란이 대답했다. 보드카 병의 내용물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알란과 유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온갖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정치와 종교 얘기만 빼놓고. 그러다가 원자폭탄도 화제에 올랐다. 사실 이 주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였지만 얼큰이 취한 알란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 조언이 흘러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소련의 수석 물리학자 유리 보리소비치 포포프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근데 난 전혀 모르겠어. 아까 그 오페라 이야기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 내가 듣기엔 사람들이 그냥 꽥꽥 소리만 지르던 것 같던데. 알란이 말했다. 유리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는 보드카 한 모금 꿀꺽 삼킨 다음 일어나서 한 곡조 뽑기 시작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평범한 대중가요가 아니었다. 천만에 그것은 푸치니의 오페라 트란로트의 아리아 네슨도르마였다. 와, 정말 대단하군. 유리가 노래를 마치자 알라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네슨도르마. 아무도 잠들면 안 된다는 뜻이지. 유리가 엄숙하게 말했다. 누가 아무도 잠들면 안 된다고 했든 말든 결국 알란과 유리는 장교 식당 옆의 간이 침대에 고꾸라져 잠들었다. 다시 깨어나 보니 잠수함은 이미 레닌그라드 항에 정박해 있었다. 부두에는 베리아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크렘린 궁전으로 그들을 태우고 갈 자동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고 샹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그라드, 레닌그라드 이젠 당신들도 마음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알란이 말했다. 자네도 잘 잤어? 유리의 동문서답이었다. 알란과 유리는 자동차로 온종일 달려야 하는 거리인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여행을 위해 험버 풀맨 리무진의 뒷좌석에 올랐다. 방음 유리가 운전석과 알란과 유리가 자리 잡은 뒷좌석, 아니 살롱을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생수와 각종 청량 음료, 그리고 지금 여행 중인 두 승객에게는 불필요한 술까지 들어있는 대형 냉장고가 구비된 굴러다니는 으리으리한 살롱이었다. 산딸기 젤리며 고급 초콜릿 과자 등이 수북히 담긴 커다란 그릇도 있었다. 자동차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영국에서 수입된 게 아니었다면 소련 산업의 빛나는 한 예로 여겨질 수도 있었으리라. 유리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일부분 들려주었다. 그는 뉴질랜드의 전설적인 핵물리학자이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어니스트 레더퍼드 아래에서 공부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란다. 알라는 스페인, 미국, 중국, 히말라야 산맥, 이란 등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그에 따라 유리 보리소피치의 입은 점점 더 벌어졌다. 결국 그 성공의 신분은 어떻게 됐지? 유리가 물었다. 난 전혀 몰라. 이란 전체를 개종시켰는지 아니면 죽었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그 사람에겐 그 중간의 경우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이곳 소련에서 스탈린에게 도전한 격이로구만. 이 나라에서도 반혁명 분자의 생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네. 이날 리무진으로 함께 여행하는 동안 유리는 알란에게 흉금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나라의 비밀경찰 우두머리이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느닷없이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베리아 원수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숨김없이 얘기했다. 까놓고 말하면 베리아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란다. 여자와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파리 잡듯 죽여버리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쳐넣는 사디스트란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들은 빨리 제거되어야 해. 하지만 이건 오직 혁명의 적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회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제거되는 게 옳지만 단지 베리아 원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제거한다면 난 결코 동의 못해. 이 베리아는 혁명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스탈린 동지를 원망해서는 안 돼. 나도 아직까지 뵌 일은 없는데 너무 바쁘시기 때문이야. 이 나라 전체를, 아니 대륙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스탈린 동지께서는 너무도 바빠 경황이 없는 중에 자격도 되지 않는 베리아에게 중책을 맡기신 건데. 뭐 유감스럽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알란, 내가 멋진 소식 하나 알려줌세. 자네와 난 오늘 오후에 베리아 원수뿐 아니라 스탈린 동지도 만나게 되어 있어. 그분은 아마 우릴 저녁 식사에도 초대하실 걸세. 오, 기대되는걸. 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지? 이 산딸기 젤리만 먹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알란이 대답했다. 유리는 한 작은 마을에 차를 세우게 하여 알란을 위해 샌드위치를 샀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알란은 샌드위치를 우물우물 씹으면서 베리아 원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유리의 묘사대로라면 자기가 최근에 테헤란에서 만났던 이란 비밀 경찰의 죽은 우두머리와 닮은 점이 많아 보였다. 반면 유리는 이 스웨덴 동료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방금 전 이 사람은 몇 시간 후에 스탈린 동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데 기대된다는 게 식사를 하게 되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 그렇다는 건지.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잖아. 안 그런가? 알라는 이렇게 완곡하게 대답하고는 소련 샌드위치가 꽤 훌륭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어? 물론이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물어보게. 내 최대한 성실히 대답해 줄 테니까. 알라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치 얘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당신이 정치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할 때 솔직히 건성으로 들었다. 더구나 어제 저녁에 약속하지 않았는가. 피차 정치 얘기는 하지 않기로. 반면 베리아 원수에 대한 부분은 잘 새겨들었다. 이런 종류의 의문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차례 만나 본 적이 있는데 베리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다. 만일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베리아 원수는 양심에 털이 난 짐승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나를 환대하기 위해 리무진이다 뭐다 하며 법석을 떨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말이야. 왜 그가 날 그냥 간단히 납치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폭력을 통해 얼마든지 빼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산딸기 젤리며 초콜릿이며 10만 달러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아니야? 요리는 불행한 이야기이긴 하나 알란의 분석은 상당 부분 옳다고 시인했다. 베리아 원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죄 없는 희생자들을 물론 혁명의 이름으로 수없이 고문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다는 거였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유리는 말을 중단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미니바를 열고는 아직 정오가 안 된 시간인데 차가운 맥주 한 병을 꺼내 들었다. 베리아 원수는
최근 알란이 방금 묘사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서유럽 출신의 한 전문가를 스위스에서 납치해 베리아에게 데려왔는데 결국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단다. 사정상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 말은 사실이니 믿어달란다. 이 일이 있은 뒤 앞으로 소련에 필요한 핵 관련 지식은 서구 시장에서 그 비천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졌단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핵 물리학자 게오르기 니콜라예비치 플리올로프가 스탈린 동지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다. 이 서신에서 그는 1939년 핵분열 현상이 발견된 이후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글로든 말로든 한 번도 없었다는 기이한 사실을 지적했다. 스탈린은 풋내기가 아니었다. 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질개나 당하면서 자란 터라 의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는 핵 분열이라는 중대한 발견이 있었는데도 3년 동안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도 많다는 뜻이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을 외통수로 몰 수 있는 모종의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따라서 꿈을 댈 때가 아니었다. 다만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소련의 몇몇 지역에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하면 볼가강 서쪽 전역이 위협받고 여기에는 모스크바까지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스탈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모든 것을 걸었다. 여기에서 150만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었지만 어쨌든 붉은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히틀러는 조금씩 밀려나 결국 베를린의 벙커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이렇게 독일군이 퇴각하고 나서야 스탈린은 자신과 소련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전의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밀약처럼 일종의 생명보험이 될 수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밀약은 1939년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이다. 하지만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뚝딱 조립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특히 아직 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렇게 소련 과학자들이 벌써 몇 해 전부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뉴멕시코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졌다. 미국인들이 경주에서 이긴 것으로 그들이 몇 년 일찍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뉴멕시코에서의 최초 실험이 있은 뒤 이번에는 진짜 폭발이 일어났다. 하나는 히로시마에서 다른 하나는 나가사키에서였다.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고 둘 중에서 누구 주먹이 더 센지 세계 만방에 알린 셈이었다. 여기서 스탈린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결책을 찾아내. 무조건 해결책을 찾아내란 말이야. 스탈린 동지는 베리아 원수에게 고함쳤다. 베리아는 그렇잖아도 휘하의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으며 그들의 절반을 굴라그에 쳐넣는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굴라그란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이다. 또 그가 파견한 스파이들이 미국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의 핵심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에게서 제조법을 훔쳐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차로 몇 시간 달리는 거리에 위치한 비밀 도시인 사로프의 핵연구센터에 이미 축적된 인력 및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외부에서 도입하는 거였다. 평소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베리아는 국제첩보부 부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내게 데려와.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첩보부장은 충격을 받고 더듬거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야. 내 지시를 이행하겠나? 아님 죽겠나? 첩보부장은 바로 얼마 전에 평생을 같이 할 여인을 만났다. 세상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최치가 향긋한 여자였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욕이 넘쳤다. 그가 입을 열어 막 대답을 하려는데 베리아 원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조건 해결책을 찾아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붙잡아서 소포처럼 포장해 모스크바에 보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그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했다. 독일 태생인 그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살다가 결국 미국에 정착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었다. 지금은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지 스파이의 보고에 따르면 집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였다. 어쨌든 베리아 원수는 가급적 그를 유럽에서 납치하기를 원했다.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은 미국에서 밀반출에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그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여행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약속 장소에 며칠 늦게 나타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첩보부장은 아인슈타인과 이런저런 이유로 연결되는 장소들의 목록을 뽑아 각 장소에 요원을 한 사람씩 배치했다. 물론 뉴저지 자택 앞에도 한 명 배치하고 제네바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집 앞에도 지키게 했다. 또 워싱턴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법정 대리인도 감시하게 했으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와 스위스 바젤에 사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기다림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어느 날 회색 외투의 목깃을 바짝 추스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하나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켈레 베소가 사는 제네바의 단독주택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배서와 신원 확인을 요하는 한 부부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다. 집 앞에 배치된 요원은 거기서 250km 떨어진 바젤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다. 몇 시간 동안 창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가진 사진들과 비교한 끝에 두 요원은 문제의 인물이 친구를 방문하러 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든 부부는 아마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누이인 마야와 그녀의 남편인 듯 했다. 오랜만에 조촐한 가족 파티라도 벌이라는 것일까? 알베르트는 두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을 보낸 뒤 다시 외투와 장갑과 모자를 걸치고는 왔던 것만큼이나 은밀하게 집을 떠났다. 그리고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붙잡혀 자동차 뒷좌석에 던져진 다음 크로로포름으로 마취되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를 가로질러 헝가리로 갔다. 헝가리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소련 비행기 한 대가 패치 군용 비행장에 급유를 위해 착륙 허가를 요청하자 군말 없이 허락했다. 또 이 비행기가 소련 시민 두 사람과 아주 피곤한 기색의 한 남자를 태우고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이륙해도 별로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다음 날 모스크바의 비밀 경찰 본부에서는 베리아 원수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했다. 아인슈타인 씨는 자신의 신상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겠는가? 아니면 반항하여 모두를 실망시키겠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원자핵 분열 기술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1939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한 서한을 보내어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장본인임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실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알베르트의 동생인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끈질기게 우겨댔다.
문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알려진 동기로는 누이 하나만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이자가 천하의 베리아 원소와 그 요원들을 바보 천치로 아는가? 그들이 좀 더 거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 7번가에서 참으로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카네기홀에서 소련 스파이 3명이 포함된 2,800명의 저명 인사가 운집한 가운데 상대성 원리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이다. 그게 아무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 해도 베리아 원수에게 2명은 너무 많았다. 비록 그중 하나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다 해도 말이다. 카네기홀에서 강연을 한 알베르트가 진짜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위협을 받은 가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베리아 원수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난 당황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발 중간에 말을 끊지 말아 주세요. 베리아 원스는 가짜 아인슈타인에게 그럼하고 약속했다. 단 거짓말을 듣고 있다가 지겨워지면 그 즉시 머리통에다 총알을 박아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자, 시작해봐. 그리고 내가 이 총을 쏘게 하지 마. 베리아 원스는 이렇게 말하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자신이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내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자신은 정말로 그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하마터면 베리아의 총구에서 총알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러고 나서 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게 얼마나 절절하고도 슬펐는지 심지어 베리아 원수조차 방아쇠를 선뜻 당길 수 없을 정도였다.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르만 아인슈타인과 파울리네 아인슈타인 부부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단다. 첫째는 아들인 알베르트고 둘째는 딸인 마야였단다. 여기까지는 베리아 원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단다. 그런데 아빠 아인슈타인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단다. 그게 뭔고 하니 그가 경영하는 미넨의 전기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아리따운 여비서 앞에만 서면 자신의 2 손과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단다. 헤르베르트는 이 몹쓸 병의 결실로 알베르트와 마야의 숨겨진 동생이 되었단다. 그는 형 알베르트보다 14살이나 작았지만 외모는 베리아 원수의 요원들도 확인한 바 있듯이 형의 판박이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는 나이 말고 또 있었다. 불행히도 그는 어머니의 지능을,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기능하는 뉴런 수가 몇 가닥 안 되는 어머니의 대뇌를 물려받았다. 헤르베르트가 2살이 되던 1895년 아인슈타인 가족은 미넨을 떠나 밀라노로 갔다. 헤르베르트도 따라갔으나 그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물론 아버지 아인슈타인은 그녀에게 같이 갈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소시지 대신 스파게티를 먹고 싶지 않았고 또 독일어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쓰는 언어를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는 그녀에게 골칫덩어리일 뿐이었다. 항상 먹을 것을 달라고 빽빽 울어대고 갖가지 말썽이나 부리는 녀석이었다. 더군다나 헤르베르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그녀로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독일에 남아 있겠다고 했다. 헤르베르트의 어머니는 아빠 아인슈타인이 마련해준 두둑한 생활비 덕분에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 나중에 그가 들은 바로는 이후 그녀는 어떤 진짜 남작을 만났는데 이 진짜 남작은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약에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라고 그녀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 진짜 남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영약은 아마 가지고 간 모양이었다. 몇 년 후
알거지가 된 그녀가 결핵에 걸려 속절없이 죽어버린 걸 보면 말이다. 헤르베르트는 형 알베르트와 누나 마야와 함께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그를 아들이 아닌 조카로 키웠다. 헤르베르트는 형과 서먹하게 지낸 반면 사촌 누나라고 불러야 했던 누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요약하면 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감자 부대만큼이나 우둔한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연명해 왔으며 살아오면서 현명한 말이라곤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랍니다. 자신이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내의 사연을 들은 베리아 원수는 권총을 내려뜨리고 다시 안전장치를 채웠다. 이야기는 사실인 듯 보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 바보에게 거의 존경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자, 그렇다면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 그는 혁명의 이름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 따위는 한쪽에다 치워놓고 살아왔다. 또 가뜩이나 여러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판국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아멘. 원수는 문 앞에 선 두 부하에게 등을 돌리고 짤막하게 지시했다. 없애버려. 그리고 취조실을 떠났다.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을 가지고 죽을 순 이야기를 스탈린 동지에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지만 베리아는 운이 좋았다. 그가 스탈린에게 불려가 한바탕 불벼락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스앨러모스에서 뜻밖의 돌파구가 열렸다. 최근 몇 년 동안 13만에 달하는 인력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위해 일해 왔는데 그 중에는 사회주의 혁명에 충성한 맹세를 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원자폭탄 제조에 관련한 핵심 비밀에 접근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사람이 어떤 스웨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알아냈다는 거였다. 소련 첩보부는 스웨덴에 있는 스파이망을 총동원해 한나절도 안 되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알란 칼손은 현재 스톡홀름의 그랜드 호텔에 묵고 있다. 둘째, 스웨덴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 이 사람이 소속된 기업에 소련 요원들이 상당수 침투해 있었다. 책임자가 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이후 그는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멍청함의 세계 챔피언이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 스웨덴 핵무기 프로그램의 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군. 베리아는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했다.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상당한 액수의 미화로 매수해 문제의 인물을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를 설득할 인물로는 또 한심한 짓거리나 할 어떤 비밀 요원 대신 칼슨과 같은 과학자를 보낼 참이었다. 하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밀 요원도 함께 보내어 베리아의 핵무기 개발팀 일원인 매우 유능하면서도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가는 물리학자 유리 보리소비치 포포프의 개인 운전사 노릇을 맡게 할 거였다. 그리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유리 보리소비치는 알란 칼손과 함께 모스크바로 오는 중이며 칼손은 협력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였다. 베리아 원수의 집무실은 스탈린 동지의 뜻에 따라 크렘린 궁전 안에 있었다. 알란 칼손과 유리 보리소비치가 도착하자 원수가 직접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시오 칼손 씨. 베리아는 알란의 손을 꽉 잡으며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원수님. 알란이 답례했다. 베리아 원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타입이 아니었다. 또 특별히 사교적인 성격도 못 되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받은 보고가 정확하다면 칼손 씨 당신은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대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핵 개발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을 수락했다고 하던데요. 알란은 자신은 도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유리 보리소비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인데 아닌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장시간 여행에 몹시 피곤하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베리아는 칼손 씨가 피곤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곧 스탈린 동지와의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크렘린 궁전 최고의 영빈실에서 푹 쉴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스탈린 동지는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연어알, 청어, 오이 샐러드, 펠메니, 캐비아를 얹은 블리니, 송어구이, 고기 샐러드, 구운 야채, 보르치, 삐에로기, 아이스크림 등으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았다. 다양한 색깔의 포도주들도 있고 물론 보드카도 빠질 수 없었다. 보드카는 괴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스탈린, 웩스훌트 출신의 알란 칼손, 핵물리학자 유리 보리소비치 포포프, 소련 국가보위부 부장 라브렌티 파블로비치 베리아 원수 등이었다. 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왜소한 젊은이도 하나 있었다. 바로 알란의 통역이었는데 이름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는 거기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었다. 스탈린은 처음부터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우리 라브렌티 파블로비치 동무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단 말이야. 물론 스탈린은 베리아가 아인슈타인을 가지고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사실 아인슈타인, 진짜 아인슈타인이 가진 것은 큼직한 두뇌뿐이었다. 그에 비해 여기에 있는 알란 칼손에게는 정확하고도 상세한 지식이 있지 않은가? 더욱이 이 알란 칼손은 알고 보니 꽤 괜찮은 친구였다. 그는 스탈린 동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물론 세부는 생략해 가면서 들려주었다. 그의 부친은 스웨덴에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같은 목적을 위해 이곳 러시아로 건너왔다는 거였다. 참으로 기특하지 않은가? 또한 그가 스페인 내전 때 싸웠다고 하는데 스탈린은 어느 편에서 싸웠는지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래 프랑코에게 졌으니 피신해야 했겠지. 어쩌다 연합군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데 이것도 반드시 용서 못할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스탈린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같은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았던가? 메인 코스가 시작된 지 몇 분 안 되었을 때 스탈린은 어느 틈에 스웨덴의 유명한 권주가 헬렌 고르 슝호프파더 랄란레이를 배워 건배할 때마다 흥얼거렸다. 알란이 목청이 참 좋다고 칭찬하자 스탈린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이래봬도 왕년에 성가대에서 활동했으며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축가를 부르기도 한 몸이라고 으쓱댔다. 그리고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서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사방팔방으로 뻗어대며 마루 위를 쿵쿵 뛰며 어떤 노래를 불러 적혔다. 그런데 그 노래가 꼭 아메리카 인디언의 노래 같았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들을 만했다. 알란은 노래를 잘 못 불렀다. 사실 예술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별로 재능이 없는 그였다. 하지만 그는 이 헬란고르보다는 뭔가 그럴듯한 걸로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는데 생각나는 노래라곤 초등학교 시절 2년 동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외우게 시켰던 베르네르 본 하이덴스담의 시밖에 없었다. 스탈린이 자리에 앉자 알란은 벌떡 일어나 노래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스웨덴 나의 조국 오 나의 사랑하는 나라 이 땅에서의 나의 집이여 불꽃 속에서 샘들은 노래하고 옛적에 그대의 병사들은 용맹히 싸워 영웅담을 써 갔노라. 하지만 아직도 그대의 백성들은 손에 손을 잡고 그대에게 충성을 다짐하노라.
알라는 8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 나름대로 감정을 실어 열창을 하는데도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알라는 이 노래를 스웨덴어로 불렀고 영어, 러시아어 통역이었던 청년은 쥐죽은 듯 조용히 했다. 그래서 알라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찾아 들자마자 이 노래 가사는 베르네르 본 하이덴스tam의 것임을 직접 알려주었다. 만일 그가 스탈린 동지의 반응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스탈린은 왕년의 시인이었다. 심지어 아주 훌륭한 시인이기까지 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혁명 지도자가 되어야 했지만 아직도 시에 대한 열정을 간직했고 당대 최고 시인들의 작품을 두루 읽어왔다. 알란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스탈린은 베르네르 본 헤이덴스tam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알란과 달리 그는 베르네르 본 헤이덴스tam이 열렬한 독일 예찬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이런 사모의 감정은 상호적인 것이어서 히틀러의 오른팔 루돌프 헤스는 1930년대에 헤이덴스tam을 방문했고 시인에게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명예교수 자리를 제의하기까지 했다. 스탈린의 좋았던 기분은 180도로 바뀌었다. 지금 칼슨 씨는 자신을 그토록 따뜻하게 환영해준 사람들을 모욕하려는 건가? 스탈린이 음선한 목소리로 물었다. 알라는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일 스탈린 씨에게 하이덴스tam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거였다. 하지만 문제의 하이덴스tam이 벌써 오래전에 작고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으신저. 그리고 당신이 이 스탈린에게 뜻도 모르면서 노래하게 만든 그 슝오프 파더 랄란 레이에 무슨 뜻이 있는 거지? 혹시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찬양의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지? 불같이 화나면 나 대신 스탈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 스탈린이 물었다. 알라는 대답했다. 이 슝호프 파더 랄란 레이에 대한 정확한 영어 번역을 찾아내려면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스탈린 씨는 너무 걱정 마시라. 왜냐하면 이 말은 그저 일종의 명랑한 감탄사일 뿐이니. 명랑한 감탄사? 아니, 칼슨 씨는 이 스탈린 동지가 명랑한 인간처럼 보이나? 스탈린이 고함쳤다. 알란이 이 인민의 아버지의 성마른 성격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이 영감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 스탈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참여했다는 그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해봐. 우리 하이덴스tam의 숭배자께서 어느 편에서 싸우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엔장, 성질 고약한 인간이 육감까지 발달했군. 어쨌든 이 스탈린 동지는 지금 이상으로 화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겠다 싶었다. 스탈린 동지, 사실 제가 진짜로 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엔 공화파 사람들을 좀 도와주다가 전쟁 말기에는 어쩌다 우연히 반대편에 가게 되어 프랑코 장군의 친구가 되었어요. 프랑코 장군? 스탈린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통에 의자가 쓰러져 버렸다. 정말이지 이 사람의 성질에는 한도 끝도 없었다. 지금까지 파란 많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이 알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알란이 맞받아 소리 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도 이 스탈린 동지에게 소리 지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는 늙은 고함쟁이가 정말로 싫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반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름의 방식으로 말이다. 잠깐, 스탈린 동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 마오쩌둥과 싸우려 중국에도 갔고 그 다음에는 이란에 가서 처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하기도 했어요. 처칠? 그 살찐 돼지? 스탈린이 소리를 쳤다. 그는 지금 들은 정보들을 소화하기 위해 보드카를 한 컵 따라 쭉 들이켰다. 알라는 그 모습을 부럽게 쳐다보았다. 자신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자기도 한 잔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었다.
베리아 원수와 유리 보리소비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베리아는 알란을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는데 반해 유리는 그저 슬퍼 보였다. 스탈린은 술기운을 떨쳐 버리려는 듯 머리를 부르르 흔들었다. 그런 다음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매우 불길한 징조였다. 지금 스탈린이 제대로 들은 건가? 그러니까 당신은 프랑코의 친구였고 마오쩌퉁 동무와 맞서 싸웠고 런던 돼지의 생명을 구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미국 자본주의자 놈들의 손에 쥐어 주었단 말이지. 스탈린 동지가 약간 도식화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그래요. 또 스탈린 동지께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친도 처음엔 차르 편을 들었다가 나중엔 노선을 바꾸었어요. 내 아비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어. 스탈린은 얼마나 흥분했던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더듬거렸다. 그래서 너도 이제 자신을 소련에 팔아먹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온 게냐? 그래, 내 영혼의 값이 10만 달러였냐? 혹시 그동안의 가격이 더 오르진 않았나? 알라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렸다. 물론 유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고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리의 작업 결과물은 결국 스탈린 동지의 손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제 스탈린은 동지라는 정겨운 호칭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느껴졌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정신병자처럼 보였다. 이런 사람의 손에 폭탄 같은 장난감을 쥐어주는 게 과연 온당할까? 천만에요. 내가 여기 돈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알라는 스탈린이 다시 폭발하는 바람에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이 더러운 쥐새끼야. 넌 자신이 무슨 대단한 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냐? 그래, 내 놈이? 자본주의와 구역질나는 미국식 자본주의,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스탈린이 가장 혐오하는 모든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내 놈이 감히 크렘린에 와서 감히 이 스탈린과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스탈린과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당신은 항상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거죠? 스탈린이 계속 거품을 물고 있는데 알란이 물었다. 지금 우리 러시아는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냐?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왜? 이 세상에서 미국 제국주의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아, 그런가요? 그 빌어먹을 폭탄이 없어도 우린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에 충성을 다하는 영혼들과 가슴들이야. 패배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자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하지만 머리 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문제가 달라지죠. 알란이 지적했다. 난 자본주의를 쳐부술 거야. 알아들었어? 난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하겠어. 그 폭탄 만드는 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개자식아 내년부터 없애버리겠다고. 알란은 자기가 단 1분 사이에 쥐와 개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이러고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스탈린은 확실히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알란은 계속 모욕당하면서 앉아있는 게 지겨워졌다. 그가 모스크바에 온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 이렇게 침 튀기는 호통이나 들으려 함은 아닌 것이다. 이제 스탈린은 혼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말든지 해야 했다. 근데 말이죠. 아까부터 계속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알란이 말했다. 뭔데? 스탈린이 폭발 직전의 상태로 소리쳤다. 그 지저분한 코수염 좀 싹 밀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날 만찬은 이 질문으로 끝이 났다. 통역은 기절해버렸다. 소련의 핵 개발 계획은 급수정되었다. 알란이 들어간 곳은 크렘린 궁전의 최고 영빈실이 아닌 이 나라 비밀경찰본부의 지하 감방이었다. 결국 스탈린 동지는 원자폭탄을 얻기 위해 결국 해결책을 찾아내게 될 소련의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고전적인 착실한 첩보 작업에 의지하기로 했다. 서구 인사들을 납치한다거나 파시스트들이나 자본주의자들 또 이 두 성향을 합친 자들과 흥정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유리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단지 괜찮은 사람인
알란을 소련까지 데려와서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존경하는 스탈린 동지에게서 너무나도 끔찍한 인간적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지도자 동무는 지성과 교양이 흘러넘치고 탁월한 무용가이자 아름다운 목청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않은가? 알란이 어쩌다 시인을 한 명 잘못 인용했다고 그 화기애애하던 만찬이 불과 몇 분 만에 재앙으로 변해버리다니. 요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베리아 원수에게 알란의 임박한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혹시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고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물어보았다. 요리는 베리아 원수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거리낌 없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죄가 있든 없든 서슴없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역겨운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그는 오직 소련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었다. 걱정 마시오, 유리 보리소비치. 카알손 씨는 죽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베리아는 유리 보리소비치에게 설명해 주었다. 자신은 유리 보리소비치와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알란 칼손을 예비품으로 남겨놓을 거라고. 이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위협이었다. 베리아 원수는 똑똑한 자신이 몹시 자랑스러웠다. 알란은 KGB의 수많은 지하 감방 중 하나에 갇혀 재판이 빨리 열리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이 지루한 나날 중 유일한 즐거움은 한 조각의 빵과 30g의 설탕,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제공되는 따끈한 식사, 즉 아침 메뉴인 야채 스프와 점심 메뉴인 야채 스프, 그리고 저녁 메뉴인 야채 스프였다. 음식에 관해서라면 크렘린 궁전이 이 감방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였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시끄러운 고함 소리는 듣지 않고 조용히 수프 맛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엿새를 보낸 뒤 알란은 비밀 경찰의 특별법정에 소환되었다. 이 법정은 알란의 감방이 있는 건물, 즉 류방크 광장에 위치한 거대한 KGB 본부 건물의 몇 층 위에 있었다. 알란은 재판장이 앉아있는 판사석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의 왼쪽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검사가, 오른쪽에는 역시 찌푸린 얼굴의 변호인이 보였다. 먼저 검사는 알란이 알아들을 수 없는 러시아 말로 뭔가를 짓거렸다. 그러고 나자 변호사가 이번에도 러시아 말로 알란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짓거렸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린 뒤 앞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잠시 뒤척이는 척하다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본 특별법정은 스웨덴 시민 알란 임마누엘 칼손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사회의 위험한 요소라고 판단해 블라디보스토크 교정 노동 수용소에서의 30년 강제 노역형에 처한다. 재판장은 알란에게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 항소는 이날부터 기산해 3개월 안에 소비에트 최고회의에 상고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알란 칼손의 변호인은 항소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알란 칼손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준 법정에 감사한다고 발언했다. 물론 알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 판결에는 좋은 측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우선 그는 목숨을 건졌다. 인민의 적으로 간주된 이에게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또 도형지로 정해진 블라디보스토크로 말할 것 같으면 시베리아에서 기후가 가장 견딜 만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었다. 시베리아 북부나 내륙 지역의 겨울 기온은 영하 50도, 60도, 심지어 70도까지 내려가는 게 다반사인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스웨덴에 있는 그의 고향 세데르만란드보다도 춥지 않았다. 따라서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 알란은 칼바람이 들이치는 기차 화물 차량 하나에 역시 운이 좋았던 다른 사상범 30여 명과 함께 쳐 넣어졌다. 이 죄수들에게는 각각 모포가 3장씩 지급되었는데 이는 핵물리학자 유리 보리소비치 포포프가 두툼한 루블 다발로 감시병들을 매수해 얻어준 특권이었다. 죄수 이송 책임자는 명망 높은 과학계 인사가 도용수 이송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하지만
그 자신이 돈을 받아 구린 게 있는지라 공연한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죄수들 대부분은 러시아어밖에 할 줄 몰라 알라는 대화 상대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어를 하는 55살가량의 남자를 발견했다. 알란이 이탈리아어와 흡사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덕분에 두 사람은 그럭저럭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사내가 지금 몹시 우울한 상태에 있으며 만일 자기가 여러 가지로 못나기는 했지만 끔찍한 겁쟁이가 아니었다면 즉시 자살해 버렸을 거라는 이야기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알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해 주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어차피 시베리아에 가면 날씨가 당신 운명을 결정해 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이 모포 세장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인은 훌쩍거리면서 몸을 추스렸다. 그리고 알란에게 힘주어 고맙다고 살해하며 악수를 청했다. 사실 자신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라는 거였다. 헤르베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했지만 성은 밝히려 들지 않았다.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운이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사형을 선고받길 원했는데 행정착오로 30년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 빌어먹을 모포 세장 탓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48년 1월에는 기록적인 온난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알란은 앞으로 다른 기회가 많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강제노동 수용소가 아니요. 원한다면 정말로 죽도록 이 일에서 죽어버리면 되지 않겠소? 헤르베르트는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그러기엔 너무 게으르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른단다. 알라는 바로 거기에 문제의 열쇠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노동수용소는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빈둥거리게 놔두는 곳이 아니다. 간수들은 당장 당신을 사살해 버릴 거다. 헤르베르트는 이 방안이 괜찮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이 오싹해졌다. 날 사살한다고? 하지만 몸에 총알이 박히면 굉장히 아플 텐데. 알란 칼소는 인생에서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누워 잘 수 있는 침대와 세 끼 밥과 할 일, 그리고 이따금 목을 축일 수 있는 술 한 잔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이것들만 갖춰진다면 그 무엇이라도 견뎌낼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콜라그에서는 술을 제외한 이 모든 것들이 제공되었다. 그 시절 블라디보스토크의 항의 한 구역은 2m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40채의 막사가 4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지역의 굴라그였다. 길게 뻗은 울타리는 부두에까지 다 있었다. 제수들이 하역 작업을 기다리는 배들은 울타리 안쪽에, 다른 배들은 바깥쪽에 정박했다. 대부분의 배들은 제수들이 하역했고 소형 어선 몇 척과 대형 유조선 한두 척만이 예외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나날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6시에 기상, 15분 뒤 아침 식사,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작업, 정오에 30분간 휴식. 이렇게 일과가 끝나면 제수들은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아침까지 다시 막사에 갇혔다. 식사량은 충분했다. 주로 생선이 제공되었는데 숲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간수들은 특별히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심지어 헤르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까지 살아남았을 정도니까 물론 그는 거의 언제나 빈둥댔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알란 곁에 붙어 있어 별로 표가 나지 않았다. 알란은 두 사람 목의 일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이 없었다. 반면 그는 규칙을 하나 세웠다. 헤르베르트, 당신은 당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 더 이상 징징대지 말 것. 나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기억력이 아주 좋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오. 헤르베르트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 뒤로는 모든 게 훨씬 나아졌다. 딱 한 가지, 술 문제만 빼놓고. 알란은 정확히 5년 하고도 3주 동안은 술 없이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선언했다. 자, 난 이제 정말로 술 한잔 마시고 싶어. 한데 여기엔 마실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젠 그만 떠나야겠어. 여기까지가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